교재 안 가져오신 분은 없겠죠? 통과원. 자, 첫 번째 우리 뭐부터 할 거냐면 스펙트럼부터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거의 몇 페이지니? 20페이지 내용 말고 다음 페이지 넘게 22페이지부터 할 거야. 우리 지금 교재 구성은 내용은 다 최신화가 됐지만 구성 자체, 개념의 순서 자체는 지난번 교육과정 순서에 좀 더 가까워. 그래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교과서가 아직 하나도 보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교재를 우리가 작년에 만들었었거든.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순서는 현행에 좀 맞지 않아서 내 나름대로 그 다음에 22페이지부터 너희는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자, 근데 책이 없는 내용도 좀 일부 다룰 거니까 일단은 칠판 보면서 필요한 거 적어가면서 해주시면 되겠다. 처음에 스펙트럼부터 얘기하자. 스펙트럼. 스펙트럼. 자, 일단 스펙트럼이라는 게 뭐냐 하면 분광기 내지는 프리즘이라고 부르는 광학기구가 있어. 이렇게 생긴 것이 있어. 여기다가 빛을 쏘게 되면 여기다가 빛을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이렇게 빛을 이렇게 쐈어. 빛을 이렇게 쏘면 여기서 있는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꺾입니다. 오케이? 공기에서 유리로 입장한다 라는 점 때문에 빛의 경로가 꺾여요. 서로 다른 매질, 서로 다른 속도를 가진 곳으로 가게 되면 빛의 경로가 꺾이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빨간 빛은 조금 꺾이는데 보라색 빛이 많이 꺾여요. 나갈 때도 빨간 빛은 조금 꺾이는데 보라색 빛이 많이 꺾여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얀색 도화지 같은 것을 갖다 대고 보면, 그래서 하얀색 도화지 같은 것을 이따 갖다 대고 보면 여기서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가 이렇게 펼쳐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가 펼쳐진. 자, 빨간색, 보라색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펼쳐진다는 얘기야. 되겠죠? 자, 그래서 꺾이는 정도가 뭐 때문에 달라지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파장 때문에 달라져요. 파장 차이 때문에 꺾이는 정도가 달라져서 이렇게 백색광. 참고로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합칠수록 하얘지고 이제 색은 합칠수록 까매진다. 이런 내용 본 적이 있을 거야.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아마 배울 텐데 뭐 바나나에다 노란색 빛 써보고 이런 짓거리 했었잖아. 중학교 1학년 때. 그지? 자, 그래서 하얀색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빨주노초 파란빛 빛이 다 섞여 있는 건데 이거를 자, 빛 종류마다 뭐가 다르다, 꺾인 정도가 다른 것을 이용해서 펼쳐봤다라는 얘기야. 뭐 때문에? 파장 차이 때문에. 자, 그럼 파장이라는 거 들어는 봤어.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소리의 3요소 이런 거 할 때 한 번씩 들어봤는데, 자, 파장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야? 파장? 빛이 파동도 아니고 왜 파장이라 그러지? 빛은 파동이 맞아. 자, 그래서 일단 전자기파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보고 갈게요. 전자기파. 우리는 빛을 전자기파라고 부릅니다. 빛이 전자기파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게 통합과학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기파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하는 단원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통합과학 전체를 통틀어서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이 공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는 뭘 타고 다니냐면 회로를 타고 다니지, 도선을 타고 다니지만 실제로 전기장이라고 하는 전기적 성질에 의해서 공간에 형성되는 전기적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꼭 회선을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니야. 꼭 도선이 있어야만 있는 것은 아니야. 도선 주위, 자석 주위에도 전기장이라는 게 생기는데, 자, 그 전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요동칩니다. 이렇게 요동쳐요.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야? 전기장이 세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세지기도 약해지기도 방향이 바뀌기도 세지기도 약해지기도 하면서 쭉쭉 진행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전기의 세기 변화가 무엇을 만드냐면 자기장을 만들어. 왜? 전류가 회전할 때 뭐가 만들어졌어? N극, S극이 만들어졌었잖아. 똑같은 원리야. 전류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변화가 주변의 자기장의 변화를 또 만듭니다. 자석의 성질을 가진 이 공간의 요동치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와 90도, 직각각도로 얘도 크기와 세기가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요동치는 파동 형태가 나옵니다. 오케이? 이 둘은 동시다발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생성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전자기파, 다른 말로 빛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기파와 자기파가 서로가 서로를 생성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빛이라고 하고 이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다. 너무나도 빨라서 빛의 속도가 엄청 빠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전기와 자기의 서로 상호작용 파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종류를 한번 보자. 어쨌든 전자기 파동이기 때문에 전자기 파기 때문에 뭐야? 파동이라서 빛이 파동이라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진동수라던가 진동수 F 프리퀀시 약자입니다. 진동수라든가 파장이라던가 이런 파동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파장은 람다인데요. 뭐 지금 달달 외우라는 것은 아니고 파장이 뭐냐면 한 번 진동할 때까지 진행한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는데 거리다 보니까 L, D, X 이런 걸 쓰고 싶었어. 거리라서 L을 쓰고 싶었는데 L이 너무 많이 쓰여서 그리스 문자에서 L에 해당되는 람다라고 하는 기호를 떼왔습니다. 람다는 이렇게 씁니다. 시옷을 거꾸로 한 느낌으로 씁니다. 되겠지? 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파장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 파동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파장에 따라서 꺾이는 정도가 달라져서 펼쳐진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우리 이거 이 파장이나 진동수 차이에 따라서 빛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전자기파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에 빛이 있어. 볼 수 있다. 보는 것이 가능하다. 보는 것이 가능한 빛이다. 네 글자로 뭐라고 하게?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가시광선. 볼 수 있는 영역에 빛이 있어요. 자, 그리고 가시광선은 자, 내가 이제 왼쪽에다가 에너지가 약하다는 것은 진동수가 느리고 그리고 파장은 긴 이런 빛을 왼쪽으로 갈수록 쓸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고 그래서 진동수도 요동치고 대신 파장은 굉장히 짧은 이런 빛으로 적어볼 거야. 오케이? 왼쪽으로 갈수록 가시광선의 왼쪽에 가장 약한 빛 누가 오게 되는 거야? 적색광이 오게 되는 거야. 가시광선의 오른쪽에 가장 강한 가시광선 무슨 색? 보라색, 자색광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약한 쪽부터 보자. 적색보다 더 약하다. 적색의 바깥쪽이다.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적외선. 그렇지. 적색의 바깥쪽에 대해서 적외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적외선은 약한 빛이야. 그리고 더 약해지면 자, 더 약해지면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빛이 또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다음에 더 약해지면 라디오파라는 게 있어요. 라디오파는 자, 여기 마이크로파와 라디오파는 우리가 전파라고 부르는 녀석들이야. 전파는 통신에 쓰는 파동이야. 통신에 쓰는 빛이야. 그래서 실제로 뭐 버스 타고 가거나 그 택시 타고 가면 95.9MHz 문화방송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 파동이 이 라디오파야. 그리고 적외선도 이미 통신에 쓰여. 저 에어컨 리모컨이나 TV 리모컨 혹은 자동차 차키로 문 열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적외선을 쓰거든. 그래서 이 약한 빛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 약한 대신에 멀리 전송할 수 있다. 약한 대신에 멀리 간다.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얘를 전파로 사용을 합니다. 용도가 그렇다라는 거야. 되겠죠? 근데 약해요. 오케이? 자, 그럼 센 곳으로 가보자. 우리 뭐 바르니? 선크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6글자로. 자외선 차단제라고 부르지. 자색의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야. 자외선. 더 세면 우리 몸을 통과할 수 있는 뼈는 잘 통과 못하지만 살은 통과할 수 있는 선은 뭐라고 해? 병원에서? X선. 그지? X선. 엑스레이라고도 하죠. 자, 더 세면 혹시 그 어벤져스의 헐크가 왜 그렇게 헐크처럼 변하게 되는지 알아? 방사능이 피폭돼서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방사능을 손상시킬 만큼 강한 빛, 감마선. 실제로 모티브 삼은 거지, 감마선. 그래서 지금은 이 감마선에 노출되면 유전자가 변형돼서 위험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암 치료에 사용돼.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표적을 암세포를 잡아서 푹푹푹 쏴갖고 죽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대충 설명해주면 여기는 전파. 적외선까지 해서 전파. 적외선 또 어디에 사용했니? 우리 코로나 시즌에 큰 건물 1층마다 뭐가 있었어? 열화상 카메라가 있었지? 우리 눈에는 너희 몸에서 빛이 나오거든? 근데 우리 서로 눈에는 안 보이지? 왜 가시광선 영역에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약한 적외선 영역에 빛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체온에서 나오는 빛은 적외선이야. 근데 우리가 못 봐. 그래서 카메라.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 열을 측정했었던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은 그렇고 가시광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자외선은 어떻게 해?
우리 피부를 손상시키고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차단제를 바르지만 자, 물의 소독 같은 거, 소독에 활용이 되기도 해. 너무 강한 빛이기 때문에 소독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X선은 우리 몸을 투과하기 때문에 임산부 같은 사람들 이용하면 안 되지만 통과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내부 구조를 볼 때 활용을 하고 이거는 암치료에 활용을 하고 자, 이런 게 빛입니다. 되겠죠? 자, 에너지가 낮고 진동수가 낮은 애들이 오히려 파장은 길다고 했고 에너지와 진동수가 높은 애들이 오히려 파장은 짧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밑에서 한번 그려줄게. 파장이 넓은 애가 왜 진동수가 낮고 에너지가 짧으냐 이런 느낌이야. 그런데 점점 어떻게 돼? 파장이 짧아지면서 진동수가 점점 세져서 에너지가 강한 빛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쪽은 파장은 어때? 길어요. 파장은 길어. 그 대신 진동수는 느려. 에너지도 약해. 근데 이쪽은 파장이 짧아. 톡톡. 파장이 짧아. 짧은 대신에 굉장히 활발하고 에너지도 크고 진동수도 큰 겁니다. 오케이? 예, 전자비키비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는 안 나와요. 이 파트에서. 하지만 통합과학 전체를 통틀어서 종종 알아놔야 되는 부분인데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부수적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되겠죠? 자, 첫 번째. 그러면 우리 스펙트럼이라는 게 결국 빛을 관찰하는 거니까 빛의 생성 원리부터 봅시다. 자,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이것도 안 나와 있어. 보통 설명이 잘 안 돼 있어. 설명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부수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오늘. 자, 첫 번째.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8단원 마지막 단원에서 그 온도, 열과 온도, 열팽창 이런 거에서 바이메탈 이런 것들에서 배웠는데 열의 전달 방식 세 가지. 대류, 또 전도, 복사. 그지? 세 가지. 전도는 뭐야? 내가 이제 이름이 전우형? 응. 내가 우영이를 때리기 위해서 승뭐식인가? 승준. 미안, 빨리빨리 외울게. 우영이를 때리기 위해서 승준이를 때려. 그럼 승준이가 수연이를 때려. 수연이가 우영이를 때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 이게 뭐야? 가만히 있고 나의 에너지를 옆에 있는 애한테 전달하는 게 전도야. 대류는 뭐야? 에너지를 가진 내가 직접 에너지를 가하러 가는 게 대류야. 내가 여기서 분필을 던져서 맞추면 복사야. 오케이?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입자 투 입자로 전달되는 것이 전도고 입자가 직접 가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대류고 복사는 뭐야?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던지는 거야. 이 던지는 게 뭐냐면 빛이야. 이 정체가 사실은 빛이었던 거야. 그래서 복사는 사실 뭐다? 빛이다. 복사는 뭐야? 에너지의 전달인데 무엇을 통해서 전달된다? 전자기파를 통해서 전달된다. 빛을 통해서 전달된다. 빛이죠. 자, 이 복사라는 거는 진짜 많이 나와. 통합과학 1에서 나오고 통합과학 2에서 더 많이 나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설명을 하는 곳이 없어.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놓고 하자. 복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도가 있는 표면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전달되느냐? 빛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기온이 아무리 높아도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그늘만 있으면 시원한 이유. 그 빛이 전달하는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빛만 가려도 되는 거야. 그지? 이 빛이 뭐다? 복사 에너지다.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온도가 있는 표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야. 뭐의 형태로? 전자기파의 형태로. 자, 온도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냥 온도가 있으면 되는 거야. 0켈빈 이상. 온도가 높을 필요도 없어. 있기만 하면 방출되는 녀석이야. 0켈빈 이상 있기만 하면 돼. 물론 굉장히 약한 빛이겠지. 0켈빈보다 조금 높으면 그냥 이 정도 빛만 방출되겠지. 그지? 많이 높으면 이 정도까지 나오겠지. 자, 그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온도만 있으면 나오는 것이 복사 에너지입니다. 되겠죠? 그리고 직관적으로 느껴지겠지만 당연히 표면 온도가 높은 놈들이 많은 에너지를 발생하겠죠? 표면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된다? 강한 에너지의 빛을 방출시킬 수 있습니다. 강한 에너지의 빛 방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 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약한 빛.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낮아. 표면 온도가 낮아. 그럼 뭐까지만 나와? 적외선. 잘 봐. 적외선. 까지.
표면 온도가 높으면 어디까지도 가능해? 자외선도 가능해. 자외선까지. 자, 이 까지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표면 온도가 높을 때 자외선만 나오는 게 아니라 표면 온도가 낮다고 적외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나온다? 거기까지라는 말은 약한 빛이, 그러니까 온도가 차가운 표면이 내뿜을 수 있는 것부터 본인의 능력껏 다 뿜는다는 얘기야. 누적으로. 자, 온도가 높다고 해서 여기만 촉 내보내는 게 아니야. 온도가 낮다고 해서 여기만 촉 내보내는 게 아니라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내뿜을 수 있는지가 정해진다는 얘기야. 되겠어? 이까지라는 말이 무슨 의미다? 이까지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누적이야, 누적. 그래서 가장 약한 에너지의 빛부터 가능한 곳까지 누적입니다. 누적. 자, 이 누적이라는 점 때문에 한 가지를 기억하도록 하자. 누적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스펙트럼이 나온다?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게 됩니다. 자, 누적이기 때문에 어느 온도에 따라서 어느 곳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빛부터 누적으로 싹 다 나올 수 있는 거야. 되겠지? 자, 결론. 뭐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나오는 스펙트럼 뭐가 된다? 연속 스펙트럼이 된다는 얘기야. 온도 때문에 나오는 빛은, 뜨거워서 나오는 빛은 뭐가 된다? 연속 스펙트럼이 된다. 뜨거워서 나오는 빛은 연속 스펙트럼이 된다. 이거를 기억해줘. 오케이? 뜨거워서 나오는 별빛, 연속 스펙트럼. 뜨거워서 나오는 백열등, 연속 스펙트럼. 되겠죠? 근데 뜨거운 것과 상관없이 나오는 빛이 있어요. 2번. 나만 덥니? 왜 덥냐? 추우면 얘기해. 추우면 얘기하세요. 자, 두 번째. 전자의 전이에 의한 빛. 전자의 전이에 의한 빛. 자, 요거는 살짝 그 선행 느낌인데 뒷단에서 할 내용을 미리 가져오는 건데,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조금 덧붙여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자핵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주변을 누가 돌고 있어? 전자가 돌고 있죠. 그리고 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원자핵과의 거리, 즉 궤도는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어디선 돌 수 없어? 이런 곳에서는 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곳에선 돌 수가 없어요. 이런 곳에서 돌 수가 없어. 이런 곳에서 안 돼. 존재할 수가 없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곳에서만 있을 수 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되겠죠? 자, 그리고 상식적으로 너네 지표면 근처에서 얘와 얘 중에서 누가 위치 에너지가 크니? 누가 에너지가 커? 위에 있는 놈의 에너지가 크지? 얘도 마찬가지야. 이 네 놈 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클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가 크겠지? 따라서 에너지가 큰 전자의 궤도가 되겠다. 바깥쪽에 있을수록.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두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전자는 어느 궤도에 있는지에 따라서 에너지가 결정되게 되는데 바깥쪽에 있을수록 크고 안쪽으로 갈수록 작다. 그리고 이 사이사이의 에너지 값은 가질 수가 없다. 되겠죠? 결론적으로 원자 내에서 전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에너지들은 정해져 있다. 이것을 에너지의 양자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해놓으면 나쁠 거 없어. 너네는 필수적으로 물리화학을 2학기 때 듣게 되기 때문에 물리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 화학에서도 살짝 등장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에너지의 양자화라고 해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반에서 이제 양자화까지 설명을 안 하는데 너희는 포고다 보니까. 자, 일단 에너지가 큰 전자 바깥쪽으로 갈수록 안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은 전자가 되는 거야.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지? 이 전자가 위로 올라갈 때는 뭐가 필요한 거야? 추가적인 에너지를 얻을 필요성이 있는 거야. 그지? 즉, 저 위로 이동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돼?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돼.
에너지를 받아야 돼. 오케이? 반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을 때도 있겠지. 이렇게 전자가 밑으로 안쪽 궤도로 떨어지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이때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 근데 이런 에너지 방출과 흡수가 모두 어떤 형태로 방출되고 흡수된다? 빛의 형태로 방출되고 흡수되는 거야. 모든 에너지가 전자가 왔다 갔다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와 새로 목표로 하는 궤도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 들락날락거릴 거야. 근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들락날락거린다? 빛의 형태로 들락날락거린다. 그 에너지에 해당되는 빛을 흡수해야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이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 빛을 방출해야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 되겠니? 자, 결론. 원자 내에서 전자의 이동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되겠죠? 자, 얘기할 게 좀 더 있습니다. 자, 일단 뭐는 알겠어. 전자가 전이할 때 뭐만큼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을 흡수하거나 혹은 방출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자가 전이할 때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그러면 에너지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차이도 정해져 있다는 말 아니겠어?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차이도 정해져 있다는 말 아니겠어? 예를 들어볼게. 이건 안 적어도 돼. 이 에너지, 이 궤도에 돌고 있는 전자 에너지가 1이야. 얘가 3이야. 얘가 7이야. 얘가 12라고 해보자. 각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랬을 때 이 전자가 궤도 간의 이동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차이가 어떤 종류가 있나 볼까? 자, 몇 차이? 2 차이. 몇 차이? 4 차이. 몇 차이? 5 차이. 그리고 몇 차이? 6 차이. 여기 몇 차이? 9 차이. 그죠? 여기 몇 차이? 11 차이. 자, 이러한 에너지 차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지? 자, 3 만들 수 있어? 못 만들어. 4.5 안 돼. 7 안 돼. 8 안 돼. 10 안 돼. 10.5 안 돼. 10.1 안 돼. 다 안 된단 말이야. 즉, 어떻다?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다.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양자화 때문에 뭐가 생긴다? 에너지 차이도 불연속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빛도 어떻다? 빛도 빛 파장도 불연속하다. 빛의 파장 분포도 불연속하다. 오케이? 그래서 뭐가 된다? 전자의 전이에 의한 이 자식은 선 스펙트럼이 됩니다. 선 스펙트럼. 오케이? 빛의 생성 원리 중에서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생기는, 그러니까 온도가 뜨거워서 생기는 스펙트럼은 뭐다? 연속 스펙트럼이다. 오케이? 빛의 생성 원리 중에서 원자에 들어있는 전자의 전이 때문에 생기는 빛은 뭐다? 선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두 종류의 빛이 생깁니다. 되겠죠? 잘 알고 있어.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특히 굉장히 많이 등장해, 통합과학에서.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그러면 스펙트럼의 종류.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 이미 방금 얘기한 건데 원래 이거 먼저 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 빛의 생성 원리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이야기가 좋아 설명을 한 겁니다. 연속 스펙트럼. 자, 두 번째, 선 스펙트럼에서 두 개로 갈려요. 누구냐?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 그래서 총 세 종류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자,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 너희는 별로
이제 궁금하지 않겠지만 나는 매번 이거를 모든 수업 시간마다 최초 1회는 열심히 그리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그리겠습니다.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쓸데없이 열심히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지? 예쁘지?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야. 꽉 채워져 있는 거야. 되겠니? 그럼 연속 스펙트럼의 예시는 뭐가 있다고? 온도가 높아서 발생하는 것은 전부 뭐다? 연속 스펙트럼이다. 왜? 온도가 높으면 자기가 내뿜을 수 있는 것까지 다 내뿜기 미안. 통화투에서 배우면 알겠지만 다 내뿜어도 균일하게 내뿜는 게 아니라 특별히 많이 내뿜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태양에서 내뿜는 것은 적외선과 가시광선이 대부분이고 일부 자외선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 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다 내뿜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예시들을 들어보자. 어떤 게 있을까? 연속 스펙트럼에는 온도가 높아서 내뿜는 건 다 있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별빛, 별이 방출한 빛,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야. 그리고 두 번째 백열등.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백열등이 뭐니? 이거야, 이거. 이거, 백열등. 백열등이 그 옛날에 에디슨이 발명한 그 최초의 전구로서 아주 무식한 놈이야. 봐봐. 저희 필라멘트라고 하는 거는 저항이 굉장히 높고 꼬여있는 놈이기 때문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저기 뭐가 많이 발생하냐? 열이 많이 발생해. 열이 많이 발생하면은 뜨거워서 빛을 내는 놈이야. 그래서 얘가 뜨거워서 달궈지는 원리로 빛이 발생하니까 얼마나 무식하냐,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실제로 얘는 연료율이 5% 정도밖에 안 돼. 공급한 전기 에너지의 95%가 열로 발생하고 5%가 빛으로 발생해. 그러면 내가 100의 에너지를 써서 5 정도만 빛으로 발생하는 거야. 전구야? 뭐 난로야? 전구야? 이게 거의 난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그래서 이런 놈들은 만지면 뜨거워. 자, 이런 애들은 만져도 그냥 따뜻하거나 온도가 별로 없어요. 얘는 형광등이라고 하는 건데 백열등은 그래서 온도 가지고 빛을 내는 무식한 놈이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이고 뜨겁다. 되겠니? 자, 이제 선 스펙트럼으로 가자. 자, 선 스펙트럼은 어떤 놈이냐면 이런 놈이에요. 그중에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으면 여기서 몇 군데만 지워진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야. 그럼 방출 스펙트럼은 뭐겠니? 반대겠죠? 쟤는 꽉 찬 거에서 몇 군데만 비어있다라고 하면 얘는 몇 군데만 채워져 있는 그런 놈이야. 몇 군데만.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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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야. 물론 이거 빨주노초 파남보야. 지금 너희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이거 빨주노초 파남보야. 이 짓거리를 또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흡수 스펙트럼의 예시를 한번 보자. 자, 흡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으로 출발한 녀석이 강냉이가 싹 다 털려서 도착한 놈이야. 뭔지 알겠어? 일단 별빛에서 뭐로 출발해? 연속으로 출발해. 근데 오는 동안에 깡패를 만난 거야. 그래서 강냉이가 빠져가지고 오는 거야. 오케이? 그 깡패는 보통 누구를 얘기하냐면 중간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놈들. 굉장히 다운돼 있고 차가운 놈들이 도사리고 있어. 그럼 별빛이 이런 놈들이 잔뜩 있는 어떤 별구름 같은 걸 지나서 온단 말이야. 지나쳐서 올 때 이들이 어떻게 해? 강냉이를 하나씩 털어. 털어서 지가 가지고 강냉이 가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 얘네들한테 강냉이라는 에너지원이거든? 그래서 강냉이를 털어서 이쪽으로 올라가. 얘네들은 어떻게 돼? 한 대씩 맞고 탁탁 이빨 다 빠져가지고 강냉이를 빼앗기고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다? 저온 기체를 지나온 별빛. 그 예시로
프라우노포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브라운호퍼선이라고도 하고 프라운호퍼선이라고 하는데 큰 상관없어. 나라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는 거니까 프라운호퍼선.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거는 뭐냐? 태양의 스펙트럼. 근데 이상하지? 태양도 별이잖아. 그럼 별이 방출한 빛이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이어야 되잖아. 근데 왜 프라운호퍼선은 흡수 스펙트럼에 속할까? 왜냐면 원래 연속 스펙트럼인데 태양의 스펙트럼이 정확하게 풀어서 쓰면 지구에서 관측한 태양의 스펙트럼이야. 그래서 이 포인트를 반드시 짚어줘야 돼. 뭐? 지구에서 관측한. 오케이? 그러니까 태양에서 나올 때는 분필이 맞나? 태양에서 나올 때는 연속이야. 그런데 태양의 대기도 뚫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대기도 뚫고 지구의 대기도 뚫고 오면은 거의 연속이긴 한데 거의 이 정도 수준의 연속이야. 근데 여기도 보시면 내가 완벽한 게 아니니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죠? 이런 느낌으로 나타나는 게 프라운호퍼선이야. 그래서 흡수선이라고 부릅니다. 되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두 가지. 저온기체를 지나온 별빛인데 같은 맥락이지만 이름을 붙였어. 프라운호퍼선이라고. 태양의 스펙트럼. 태양이 방출한 연속 스펙트럼이 태양 대기와 지구 대기를 지나면서 촉촉촉 강냉이 털려서 온 거야. 되겠죠? 그러면 방출 스펙트럼은 뭘까? 자, 이제 강냉이가 털려서 지구에서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해? 경찰들이 누가 네 강냉이를 털었어라고 하겠지?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돼? 범인을 찾으러 가야 돼. 그지? 그럼 얘네들이 강냉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들키죠? 일단 용의선상에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다시 강냉이를 뱉어야 돼. 강냉이를 버려야 돼. 그 버려진 강냉이가 이것들입니다. 오케이? 중간에 강냉이를 털어서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면서 이제 에너지 낮은 전자로 돌아갈 때 그 방출한 전자가 뭐가 되는 거야? 방출 스펙트럼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제가 지나오면서 흡수해. 강냉이를 흡수해. 그것을 다시 뱉어서 나타나는 게 뭐다? 방출 스펙트럼이다.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같은 라인에 그렸지? 빼앗은 강냉이를 뱉으면 정확히 똑같은 강냉이가 나와야겠지. 오케이? 그럼 쟤네는 어떻게 생각하니?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숨길 수 없는 이유가 요 다음에 얘기를 할 거야. 일단 방출 스펙트럼 예시부터 먼저 보고. 방출 스펙트럼은 뭐다? 얘네들로부터 빼앗은 에너지를 다시 내뿜었을 때 같은 위치의 빛들이 나타나게 되거든. 이것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그럼 예시는 뭐가 있겠어? 이 빛에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빼앗아온 고온의 기체가 방출한 빛. 이 되겠지. 얘는 예시가 하나 더 있어요. 형광등. 아까는 백열등이라고 했죠. 형광등은 뭐야?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로서 얘네들은 만져도 별로 뜨겁지가 않아. 따뜻한 정도야. 기껏해야.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양쪽에 공기가 들어있는 곳에다가 양쪽에 전압을 걸어줘. 전압을 걸어주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가 들떠. 주로 아르곤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걔네들에 있는 전자가 들떠요. 아르곤은 반응성이 굉장히 작아. 한 두 타임 정도 이후에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자, 반응성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양쪽에서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가 들뜨기는 하지만 반응은 안 해요. 근데 얘네들이 다시 전자가 어떻게 돼? 강냉이를 뱉어내기 시작하겠지? 방금 강냉이 먹은 거를 뱉어내기 시작하면서 아래로 이사 갈 거야. 그때 뱉은 강냉이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불빛입니다. 되겠죠? 형광등은 들떴다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다? 방출 스펙트럼이다. 되겠어? 그래서 각 분야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는 외워줍시다. 꼭 외워야 되는 것만 적은 거야. 모두 적은 게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요거는 외워주셔야 된다. 되겠죠? 스펙트럼의 종류.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강냉이 턴 범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보자. 자, 3번. 선 스펙트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자, 이제 수사를 착수했어. 얘가 너무 화가 났대. 강냉이가 털려서. 수사를 착수했는데 막상 조사해보니까 어떻다? 강냉이를 가진 놈이 없는 거야. 누가 버린 강냉이만 발견됐어. 근데 이 강냉이가 버려진 것만 보고 혹은 얘 빠진 이빨만 보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전자들은 본인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차이도 정해져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원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에너지 차이가 정해져 있다. 다시 말해, 깡패가 어떤 원자 소속이냐에 따라서 빼앗을 수 있는 강냉이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 어금니냐 앞니빨이냐가 정해져 있다는 말이야. 그지? 이빨 빠진 위치, 발견된 강냉이만 보고도 뭘 확인할 수 있다? 누구의 소행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 이 위치를 보니까 이 에너지 차이는 반드시 나트륨의 에너지 차이인데 이거 범인 나트륨이구만. 이 에너지 차이를 보니까 헬륨의 에너지 차이인데 헬륨이구만 범인이.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첫 번째, 선 위치를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다? 선 위치를 보고 원소 종류를 특정할 수가 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선 위치라는 것은 무엇을 대변해주니? 선 위치라고 하는 것은, 자, 에너지 차이, 전자 전이시 에너지 차이를 말해줍니다. 왜? 선 위치가, 자, 이게 스펙트럼이거든요. 사실상 선 위치가 뭘 말해줘? 파장이나 진동수에 대한 정보를 말해줘. 여기 있는 것은 파장은 길고 진동수는 작다. 여기 있는 것은 파장은 짧고 진동수는 크다. 이런 파장이나 진동수의 정보를 말해준단 말이야. 선 스펙트럼의 위치가. 그럼 이 위치를 보고 뭘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떤 에너지를 빼앗아 갖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전자 전이시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차이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선 위치를 통해서 이걸 알았다면 누군지를 알 수 있지. 이 에너지 차이가 뭘 말해줘? 원소의 종류를 얘기해 주는 거야. 아이고, 원소의 종류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선폭 혹은 밝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선의 폭이나 선의 두께나 밝기, 두께, 밝기, 폭 똑같은 얘기야.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를 통해서는 무엇을 알 수 있나? 질량비를 알 수 있습니다. 질량비. 정확히는 질량비라기보다도 원래 개수야. 그지? 뭉쳐있으면 뭉쳐있을수록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에 약간의 차이가 생기거든. 나중에 너네가 물리 들을 때 또 한 번 듣게 되겠지만 얘네들이 많이 뭉쳐있으면 뭉쳐있을수록 궤도가 에너지가 사실상 하나가 아니라 세분화되기 시작해. 아까 1, 3, 7, 10이라고 했잖아. 자, 얘네들이 많이 뭉쳐있으면은 1이 아니라 0.98, 0.99, 1.00, 1.01, 1.02, 1.03 이렇게 띠처럼 세분화되기 시작합니다. 띠처럼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많이 뭉쳐있으면 6.07, 6.97, 6.98, 6.99, 7.0, 7.01, 7.02, 7.03 이렇게 세분화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많이 뭉쳐있으면 뭉쳐있을수록 나올 수 있는 에너지 차이가 조금 더 두터워져. 이게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꺼워져. 즉 선폭, 두께, 밝기를 보고 뭘 알 수 있다?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가 있다. 두 가지 답니다. 밝기를 보고도 알 수 있고요. 선폭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되겠어?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것은 개수예요. 개수. 원자 양을 알 수 있는데 이거를 보고 질량비를 유추할 수 있다. 아무래도 양이 많으면 질량이 무겁다는 얘기니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선 위치를 보고 원소의 종류를 특정할 수 있고, 자, 선폭을 보고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지? 자, 이 선 스펙트럼을 여기서 왜 했느냐? 빅뱅 이론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야.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뭐야? 우주론이거든? 우주가 최초에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발전해왔고 어떻게 지금에 이르게 되었느냐 하는 이론이란 말이야.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이 바로 이 스펙트럼을 보고 뭘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 자체는 좀 균등하게 나오지만 사실상 이론상 가장 통합과학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이론입니다. 되겠죠? 이거를 보고 빅뱅 이론을 밝혀냈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은 다 비슷해요. 사실상 여기서는 직접적인 문제로 잘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잘 나와. 최소 2문제 정도가 나올 거고, 그치, 통합과 원투 따로 보니까 2문제 정도, 여기서 한 2문제 정도. 그래서 많으면 여기서 4문제, 적으면 3문제 정도가 나올 거야. 오케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2가지 근데 내용 별로 없잖아. 그래서 이게 뭔지, 어떨 때 생성되는지, 오케이?
생성되는지 안 썼는데 뭔지 알고 있죠? 뭐가 통과할 때? 연속 스펙트럼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강냉이를 빼앗겼을 때. 얘는 강냉이를 빼앗은 고온의 기체가 강냉이를 방출했을 때. 되겠죠? 자, 저기서부터 지워주시고 이제 빅뱅 이론으로 갑시다. 빅뱅 이론이라는 거 가기 전에 이제 앞 페이지로 한 페이지 넘어오면 돼. 두 페이지. 자,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여러 우주론. 여러 가지 우주론. 자, 크게 세 개로 나뉘는데, 크게는 두 개로 나뉘고, 세분화하면 세 개로 나뉩니다. 자, 먼저, 정적 우주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두 개로 갈리는데, 정상 우주론. 그리고 우리가 배울 빅뱅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 이렇게 세 개로 갈립니다. 사실 갈린다기보다도 처음에는 정적 우주론이었으나 나중에 허블에 의해서 폐기가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의 대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정적 우주론을 신봉을 했어. 신봉을 했다기보다도 저게 타당하다라고 지지를 했지. 그래서 근데 요거는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진짜 많이 빠졌어. 거의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얀색으로 적을 건데, 자, 일단 주장한 사람은 누구? 지지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에요. 대표적으로 팽창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한 거지. 오케이? 그래서 정적 우주론은 핵심이 뭐다? 우주는 팽창하지 않는다. 요게 핵심 이론이었어. 자, 도식화해보면 이런 거죠. 우주는 팽창하지 않는다. 변화가 없다. 상수다. 별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 양이 바뀌지 않는다. 부피도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적 우주론이. 흰불필이 부족한데 쓰자. 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누가 등장하냐면 허블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허블이라는 사람이 얘와 경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서 아인슈타인을 설득이 된 거지. 이 정적 우주를 믿고 있던 사람이 그렇구나가 돼버린 거야. 아니야, 네가 맞아 내가 맞아가 아니라 그렇구나가 돼버린 거야. 자, 누구의 등장 때문에? 허블이라는 사람이 천문의 관측에 있어서 인류의 역대급 공을 세운 사람인데, 이 허블 우주망원경을 아직도 쓰고 있죠. 허블이라는 사람. 자, 허블이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자, 여기서 키워드로 외워주세요. 적색편이. 적색편이로 무엇을 발견했다? 우주 팽창. 적색편이를 통해서 우주가 팽창한다고 발견해냈어. 자, 이것은 몰라도 되는 내용인데 간단히만 얘기를 할게요. 자, 적색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적색으로 치우쳐서 이동한다. 이런 생각이야. 적색 쪽으로 치우쳐 이동한다. 오케이? 자, 너네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도플러 효과라는 건데,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나에게 다가오면 되게 높은 음으로 들려. 근데 나에게서 멀어지면 낮은 음으로 들려. 예를 들면 나한테 다가오는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면은 위용 위용 이 음이라면 갈 때는 위용 위용 이렇게 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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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멀어지는 거 혹시 관심 있게 들어본 적 있는 사람은 들린 적 있을 거야. 이것을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 어떤 원리냐? 자, 음원. 나한테 이제 소리를 쏘는 애가 있어. 자, 이게 내 귀에 들어올 때 여기서 일으킨 파장이 소리가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와야 돼. 그런데 얘가 전진하면서 이것을 방출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소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얘가 이만큼 가까이 왔어. 그러면 이 파장이 사실상 어떻게 온 거냐면 하나, 둘, 세 번을 오는데 이 사이에 세 번이 우겨 들어가야 돼. 둘, 세 번. 그럼 아까는 어땠어? 널찍널찍하고서 진동수가 어땠다? 낮았다. 근데 지금은 바빠졌어.
진동수가 어떻다? 높아졌다. 자, 소리와 진동수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비례지. 진동수가 크면 소리는 높아져. 그지? 우리 소리의 3요소라는 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때 뭐 배웠었어? 소리의 크기는 진폭과 상관이 있다.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와 상관이 있다. 그리고 음색은 파형에 상관이 있다. 이런 거 배웠었어. 그지? 자, 그래서 높은 음으로 들린다. 다가오면서 하면 높은 음으로 들린다. 자, 멀어질 땐 어떤가 보자. 멀어질 때는. 자, 멀어지면서 소리를 쏘는데 여기 하나 들어갈 뻔했어. 근데 하나 가는 동안 얘가 이만큼 멀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하나가 들어가는 거지. 진동수가 낮아졌네. 그러면은 진동수가 낮아졌으니까 소리도 낮게 들리는 거야. 이걸 도플러 효과라고 하거든. 똑같은 걸 빛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원래는 빛에서 관찰 못해요. 이걸로 설명 못해. 좀 변형을 해야 돼. 왜냐면 빛은 광속은 불변이니까. 하지만 어차피 맥락은 비슷해요. 좀 다른 이론들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추가돼야 될 뿐이지 내용 자체는 비슷해서 결론만 기억하면 돼. 빛도 어떻게 된다? 우리한테 다가오는 별이 내뿜은 빛과 멀어지는 별이 내뿜은 빛은 원래 색깔과 약간 변형된다. 마치 소리의 높낮이가 변형된 것처럼. 우리 진동수에 의해서 변형되는 것은 소리의 높낮이지만 빛의 진동수에서 변형되는 건 색깔이야. 혹은 자외선이나 적외선 등 빛의 종류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별빛이 여기서 뭐 빨간색과 주황색과 파란색과 보라색 빛을 내뿜는 별이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얘가 지구까지 오는 동안에 멀어지게 되면 방금 멀어지는 사일렌의 진동수가 낮아진 것처럼 직 늘어나서 진동수가 낮아진 것처럼 자, 멀어지는 별이 쏘는 빛도 진동수가 낮아져요. 진동수가 낮아지면 약한 빛이 되는 거야. 그럼 빨간색은 적외선 영역으로 들어가 버려. 주황색은 적외선 영역으로 들어가 버려. 파란색은 적색 영역이 돼버려. 보라색은 주황색 영역이 돼버려. 그러니까 빛은 분명히 보라색과 파란색과 주황색과 빨간색 합쳐서 대충 한 뭐 적당한 색깔이 나왔어. 합쳐서 자주색 정도가 나왔어. 근데 도착한 것을 보니까 어떻게 돼? 완전히 거의 빨간색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왜? 멀어지다 보니까 진동수가 낮아졌거든. 진동수가 낮아지면 적색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 오케이? 이걸 뭐라고 한다? 적색 쪽으로 치우쳐서 이동한 빛을 관찰하게 된다. 그래서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되겠어? 자, 그런데 이것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 멀리 있는 별일수록 이게 심한 거야. 가까이 있는 별은 좀 덜 심해. 적색편이가 잘 안 일어나. 근데 멀리 있는 별은 많이 일어나. 이걸 또 보고 또 뭐에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기에다 비유를 하게 됐어. 자, 고무줄이 있어요. 고무줄이 있는데 여기다가 점을 4개를 찍어볼게. 하나, 둘, 셋, 넷. 1cm 간격으로 4개를 찍었습니다. 오케이? 얘 고무줄을 쫙 늘렸어. 쫙. 늘려도 여전히 땡땡땡땡일까? 아니겠지. 고무줄 늘린 것처럼 같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같이 늘어나겠지. 자, 1cm였던 거리가 어떻게 되냐? 4cm가 돼버려. 2cm였던 거리가 몇이 돼버려? 8cm가 돼버려. 3cm였던 거리가 몇이 돼버려? 12cm가 돼버려. 이런 식이야. 그지? 그러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은 몇 cm가 늘어났어? 3cm가 늘어났어. 두 번째 2cm였던 건 8cm가 됐으니까 6cm가 늘어났어. 3cm였던 건 12cm가 됐으니까 9cm가 늘어났어. 원래 처음 점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길이 변화가 어때? 심하지. 오케이? 즉 멀리 있는 별일수록 이 적색편 현상이 심한 것을 보아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는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주가 그냥 통째로 나의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팽창하고 있구나. 마치 고무줄처럼.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거지. 되겠죠? 그래서 우주 팽창하는 것에는 2가지 정보까지 다 알아놓자. 자, 우주 팽창은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딱히 팽창의 중심이라는 것이 없다. 관측자를 기준으로 모든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팽창의 중심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되겠죠? 허블이 저런 것을 밝혀냄으로써 정적 우주론의 세상에서 이제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즉 우주 팽창이라는 것에 동의한 우주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자, 정상 우주론은 일단 뭐에는 동의를 했다. 우주 팽창에는 동의를 했다. 얘도 우주 팽창에는 동의를 했다.
오케이? 차이점이 있겠지. 차이점이 있겠지. 차이점은 잠깐 쉬었다 한다. 잠 좀 깨. 잠 좀 깨. 잠깐 쉬었다가 2부 내용을 할게요.
자, 정상우주론 우주 팽창이랑 빅뱅 우주론의 우주 팽창은 다 똑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여졌어. 그런데 그 이후에 이론의 차이가 생기면서 두 개로 갈리게 됐다. 그래서 저기 위에 있는 정적 우주론은 같이 다투진 않았어. 허블이 저걸 증명해내면서 그냥 물러났지. 아, 그래? 오케이 하고 넘어갔는데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은 초기에 조금 다퉜습니다. 자, 그럼 뭔지 한번 보자. 정상 우주론은 우주 팽창하는 건 맞으나 팽창하더라도 그 촘촘함이나 밀도나 온도 같은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어. 그래서 얘는 자, 봐봐. 뭐가 일정하다? 밀도와 온도가 유지가 된다.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했어. 자, 그런데 팽창함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유지되려면 질량도 늘어나야 돼. 왜? 밀도라는 게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야. 팽창하면 부피가 증가하는 거잖아. 근데도 부피분의 질량이 유지가 되려면 질량도 같이 증가해야 돼. 따라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고 주장한 거야? 물질이나 에너지가 생성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지. 무에서 유가 나온다라고 주장한 거야. 오케이? 팽창하는 만큼 에너지와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밀도나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도식화해보면 이런 느낌이죠. 팽창하는 것은 인정했으나 밀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팽창한 만큼 무언가 물질이 더 형성된다, 생성된다, 이런 느낌이지. 오케이? 자, 그런데 빅뱅 우주론은 어때? 팽창하는데 뭐가 일정하다? 물질이나 에너지가 생성될 수 없다. 얘는 물질이나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는다. 무에서 유가 만들어질 수는 없다. 우주 처음부터 지금까지 총 물질량과 총 에너지량은 일정하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팽창하는데 양이 안 변한다고? 그럼 점점 옅어지고 점점 듬성듬성해지고 점점 헛헛해지겠지? 그지? 그래서 밀도나 온도가 하강한다. 이게 핵심 내용이야. 빅뱅 이론의 설명은 전부 이 온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되겠죠? 자, 도식화해보면 이런 느낌이죠. 얘가 팽창하는데, 그래서 부피는 커지는데 전체 물질량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듬성듬성해질 뿐 양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빅뱅 우주론입니다. 되겠죠? 자,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학자는 이름 알고 계셔야 돼. 가모프야. 조지 가모프라고 굉장히 엄청나게 훌륭한 업적을 남겼으나 인성 파탄자라서 노벨상을 받지 못한 친구입니다. 자, 정상우주론 주장한 학자는 호일입니다. 호일. 요즘에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까지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정상우주론의 호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나오니까 자, 알아두셔야 되고, 가모프라는 사람 알아두자. 조지 가모프입니다.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다? 빅뱅 우주론은 밀도와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과정에 따라서 우주가 진행되었다라는 것이 설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모프가 저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이제 점점 팽창하고 온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제는 오늘보다 따뜻하고 어제는 오늘보다 작았겠네. 1년 전에는 지금보다 온도가 높고 더 작았겠네. 그럼 100만 년 전에, 1억 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훨씬 작고 훨씬 온도가 높았겠다. 100억 년 전에는 훨씬 작고 훨씬 뜨거웠겠다. 그러면 언젠가 우주에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점이 돼버릴 거고 온도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생성되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되겠죠? 지금부터 그 빅뱅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처음에, 여기 혹시 기독교 있니? 오케이. 그 설명할 때 써야 할 워딩에 약간 조심성을 더하기 위해서 미리 확인을 한 거야. 어쨌든 과학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종종 이제 그 불일치하는 포인트에서 내가 워딩을 조심해야 될 그 시점들이 온단 말이야.
빅뱅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가모프라는 사람이 지은 네이밍이 아니야. 내 이론을 빅뱅 우주론이라고 지을게 라고 한 게 아니야. 그냥 거기 학회에 가서 설명할 때 빅뱅이라고 설명하니까 다른 학자들이 이게 술렁술렁거리면서 빅뱅 우주론으로 굳어지게 된 거지. 아무튼 처음에 뭐가 있었다? 빅뱅이 있었다. 이때는 한 점에 엄청나게 고온, 고압, 고에너지 하고 엄청나게 물질량이 많았어. 고밀도. 이러한 한 점이 급격히 팽창하게 되는 거지. 급격히 팽창하게 되면서 급격히 에너지가 옅어지고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고 급격하게 밀도가 낮아지고 급격하게 퍼져나갔는데 급격해봤자 지금에 비하면 엄청나게 뜨겁고 상상하지 못할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지금에 비해보자면.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한 점에서 출발했다. 한 점에서. 되겠죠? 자, 급격히 팽창을 했어요.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하나 봐봅시다.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 기본 입자 생성입니다. 자,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쿼크와 렙톤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쿼크와 렙톤. 자, 렙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급을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은데 렙톤에 무엇이 속하냐? 뮤온이나 프리온이나 혹은 일렉트론 이렇게 기본 입자들 중에서 온으로 끝나는 걸 렙톤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일렉트론이 뭐야? 일렉트론? 전자지.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전자를 언급하고 렙톤을 잘 언급을 안 하는데 굳이 모를 이유는 없겠지. 렙톤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 쿼크에는 6종류가 있어요. 6종류. 근데 이것도 우리가 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업쿼크, 다운쿼크, 탑쿼크, 바텀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참쿼크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2가지만 알면 돼요. 업쿼크, 다운쿼크. 업쿼크와 다운쿼크만 알면 됩니다. 이름도 이상해. 업쿼크, 다운쿼크, 위쿼크, 아래쿼크, 꼭대기 쿼크, 바닥 쿼크. 참쿼크는 정확히 이름 기억 안 나거든. 한국어 명칭이. 스트레인지 쿼크는 야릇한 쿼크야. 야릇 쿼크. 어이가 없지? 이게 내 생각에는 일본어로 항상 이제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일제시대에 일본어로 번역됐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표현들이 있어. 수학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수정되긴 했는데 지금 굳이 우리가 야르코크를 한국어로 부를 이유 없이 그냥 참코크, 스트레인지 코크라고 부르다 보니까 다른 번역할 명칭을 안 찾은 것 뿐이야. 아무튼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은 위커크와 아래커크입니다. 되겠지? 자, 위커크는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아래커크는 이렇게 그릴 거야. 룰은 아니야. 대부분 그렇단 얘기야. 법칙은 없습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하량을 알아두죠. 전하량. 업커크는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입니다. 다운커크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전자는 이렇게 그리죠. 아시다시피 전하량이 몇? 마이너스 1입니다. 기본 입자라고 한다. 렙톤과 쿼크. 쿼크는 6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업쿼크와 다운쿼크만 아시면 되겠고, 자, 얘네들은 에너지가 너무너무 많은 환경에 있다 보니까 서로 뭉칠 이유가 없었는데 사실은 얘네는 3개씩 뭉쳐져야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느껴. 이들이. 그래서 3개씩 뭉쳐진다는 게 이렇게 3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입자든 이들 중 업이든 다운이든 탑이든 바텀이든 참이든 스트레인지든 3개씩 묶이고 싶어 해. 근데 에너지가 너무 커서 안 묶이는 거야. 잠시 뒤 에너지가 팽창하면서 좀 떨어지자마자 바로 묶이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잠시 뒤라고 할 것도 없어. 원래 어느 정도에 생기냐면 얘들이 생긴 게 10의 마이너스 35제곱분의 1초 정도에 생기고 얘들이 합쳐져서 양성자, 중성자로 변하는 게 100만 분의 1초 정도야. 아주 찰나지? 잠시 뒤라는 표현도 쓸 것도 없어. 근데 너희가 그 수치를 외울 필요는 없고. 자,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졌다? 양성자와 누가? 중성자가 형성되었다. 오케이? 자, 양성자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양성자는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보통 P라고 씁니다. P. 원소기호는 아니야. 소문자 P라고 많이 써요. 양성자. 전자는 E라고 많이 쓰고 이제 중성자는 N이라고 많이 쓸 거야. 양성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데, 자,
제 쿼크들이 합쳐졌다 그랬지? 쿼크 어떻게 합쳐졌나? 업 쿼크 2개와 다운 쿼크 하나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자, 업 쿼크가 전화량이 몇이었어? 플러스 3분의 2였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3분의 2가 몇 개? 2개 있고 플러스 누가 있어? 다운 쿼크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어. 그럼 몇이 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1이었던 거야, 전화량이. 양성자가. 되겠죠? 자, 중성자는 어떻게 될까? 중성자는 이게 또 외울 건 없지만 n이라고 보통 많이 표시를 하고요. 자, 아무런 전화량을 쓰지 않는데 얘는 왜 그러냐? 업커크 하나와 다운커크 2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업커크 하나가 3분의 2고, 그지? 그리고 다운커크 하나가 뭐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더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전화량이 정해지게 됐습니다. 되겠죠? 전자는 별일 없이 그대로 전자로 여전히 존재해주게 되고요. 되겠니?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게 100만 분의 1초 정도 후야. 아주 찰나의 순간 후에 합쳐지게 됐는데, 자, 이때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가지 좀 얘기를 할 게 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질량, 에너지, 등가의 아무데나 적어. 위치는 상관없어. 등가 원리라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는데 식으로는 이렇습니다. E는 질량 변화량 곱하기 빛의 속도 제곱. 이거 우리 결손 질량이라고 해요. 결손 질량. 근데 결손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 제곱을 하면 뭐가 된다? 에너지로 나온다. 우리가 질량을 통해서 에너지를 표현하는 식이 이미 두 개가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 자, 9.8mh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 중력에는 위치 에너지 구하는 법도 했었고, 2분의 1 mv제곱이라고 하는 무엇? 2분의 mv제곱으로 하는 운동 에너지 구하는 법도 우리가 했었어. 오케이? 하지만 얘는 그거랑 맥락이 좀 다릅니다. 걔네들은 질량을 가진 놈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궁금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고, 얘는 뭐냐면 질량이 사라지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얘기야. 아예 다른 얘기야. 되겠죠? 자, 질량이 사라지면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야. 질량 에너지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전환되고 변환될 수 있다. 반대로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응축하면 질량으로 바꿀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왜 어마어마하냐? 요 C가 3 곱하기 10의 8제곱이야. 오케이? 한 3억, 30억 정도 된단 말이야. 30만이지, 미안. 30억, 3억, 30억, 8제곱. 3억인가 그러면 3억? 3억이지. 3억이다. 3억 정도 돼, 3억. 3억에 제곱하면 몇이야? 9해? 9해일 거야, 내가 알기로. 9경이다, 9경. 9경이야. 여기 사라진 질량 곱하기 9경 하면 에너지가 나와. 얼마나 어마무시한 에너지겠어. 그지? 그래서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질량으로 바꿔주려면 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바뀔 수 있다는 게 핵심인데, 이거를 발견한 게 아인슈타인인데 냉전 시대에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했지.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람이 요거에 전문가다 보니까 잡아가가지고 연구를 시키고 싶었나 봐. 그래서 망명을 했는데 아무튼 이게 뉴스로 뜨자마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봤니 혹시? 안 봤어? 재작년에 나온 건데 그 핵폭탄을 만들게 된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가 핵폭탄 만드는 군사연구시설의 리더가 돼가지고 핵폭탄을 만들어서 나가사키랑 저기 어디지? 히로시마에 원폭 투하를 하게 되고 본인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법적인 재판에 서게 되고 이런 얘기들을 다룬 영화야. 나중에 한번 봐. 조금 어렵긴, 이해하기 좀 어렵긴 한데 좀 느끼는 바가 있어. 근데 아직은 좀 이해하기 좀 그러니까 어릴 수도 있는데 기회 되면 한번 봐봐. 자,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발견했다고 뉴스로 뜨자마자 기존에 이들은 수소폭탄을 연구하고 있었거든. 수소폭탄도 어마어마한 파워야. 근데 그거 무시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파워다 보니까 즉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구해서 이걸 연구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떨어뜨리게 된 게 어디야? 그 일본에 떨어뜨리게 됐었지. 자, 아무튼 이 굉장히 작은 질량으로도 에너지를 많이 낼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우리가 그때는 그 냉전 시대에는 무기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원자력 발전에 사용을 하고,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전환될 수 있다. 다만 아주 미세한 질량만 사라져도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느냐? 나중에 뒤에서도 다시 한번 나오게 되지만 지금은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이때는 아직까지 굉장히 뜨거운 우주였기 때문에 도처에 에너지가 널려 있어. 도처에 에너지가 널려 있으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바뀔 수 있어. 중성자와 중성자가 바뀔 수가 있어. 중성자는 에너지만 약간만 있어도, 그러니까 자기가 변하기 위한 에너지만 조금 있어도 에너지를 뱉으면서 양성자로 변할 수 있어. 근데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려면 높은 에너지가 필요해. 오케이? 여기까지가 됐지? 자, 그러면 에너지가 많을 땐 서로 바뀌면서 막 놀고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 양성자로 변한 그 입자가 나 이제 다시 중성자로 돌아가야지 하고 에너지를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뭐야? 잠깐 놀고 있던 사이에 에너지가 많이 식었네? 우주가 많이 식어서 에너지가 많이 부족해졌네? 그럼 나는 에너지 흡수해서 중성자로 변하고 싶은데 변신을 못하는 거야. 에너지가 부족해져 버렸어. 오케이? 그래서 나 어떡해. 나 이제 평생 양성자로 살아야 되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오케이? 그게 언제냐? 빅뱅 후 1초 후야. 이 일어난 게 고작 1초야. 되겠어? 자,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 여기 있다. 처음에는 어떻게 있었다? 양성자, 중성자 개수가 비슷했어. 왜? 서로 바뀔 수 있었거든. 에너지가 충분하고 온도가 충분히 높아서. 자,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약 1대1의 비율이었어. 1대1의 비율. 1대1의 비율. 누가? 양성자와 중성자가. 그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몇 초 후에 우주 빅뱅 대폭발 다음에 1초 후에 어떻게 됐어? 양성자로 변한 것들이 중성자로 돌아오지 못하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8대8, 즉 1대1이었던 양성자가 중성자가 많이 변하면서 양성자가 늘어나고 중성자가 이렇게 두 개로 정해지네. 그래서 몇 대면? 14대2. 즉 7대1이 돼버렸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오케이? 요렇게 돼버렸었습니다. 이 상태로 몇 분이 지나냐? 3분이 지나게 됩니다. 이 상태로. 자, 3분 후. 여기서부터는 수치를 외워주셔야 돼. 언제? 빅뱅 후 약 3분 쯤에 일어난 일이고, 이 당시에 우주의 온도가 10억 켈빈 정도입니다. 10억 켈빈. 어마어마하게 높은 온도죠. 자, 이렇게 존재했을 때도 서로 바뀔 수 있는 에너지 정도는 아니지만 서로가 분리돼서 존재할 수 있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뭉치고 싶어 하는 놈들이야. 성질적으로. 특히 양성자와 중성자는 뭉치고 싶어 한단 말이야. 에너지가 너무 크니까 못 뭉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 에너지가 떨어지고 활동성도 낮아지고 운동성도 낮아지다 보니까 드디어 합칠 수 있는 상황이 됐어.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무슨 색으로 할까? 이걸로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양성자와 원래 양성자 몇 개 있었어? 14개 있었어. 중성자 몇 개 있었어? 2개 있었어. 그런데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합쳐져서 뭐가 돼버려? 헬륨 원자핵이 돼버렸어. 여기서 이렇게 분리돼서 헬륨 원자핵이 돼버린 거야. 그럼 몇 개 됐어? 양성자 12개는 어떻게 변했다? 수소 원자핵 12개가 되었어. 오케이? 그리고 중성자 2개와 양성자 2개는 뭐가 되었다? 헬륨 원자핵이 되었어. 오케이? 그래서 이때부터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느냐? 수소핵과 헬륨핵의 개수비는 12대 1이 됐고, 질량비는 사실상 12개지만 하나지만 4개짜리야. 그지? 12대 3, 즉 3대 1이 되었다. 이게 핵심. 언제의 핵심? 이 시기의 핵심. 빅뱅 3분 후 뭐가 생성됐다?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합성. 물론 수소 원자핵은 합성된 것은 아니지. 원래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이랑 마찬가지니까.
되겠죠? 그래서 수소 원자과 헬륨 원자가 합성하게 됐다. 왜? 온도가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도 여전히 전자는 마이웨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핵심입니다. 잘 알아두시고.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 되었다. 이 루트도 알아놔야 돼. 문제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루트도 알아놔야 돼.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때까지만 해도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은 만들어졌으나 그것들이 전자와 합쳐지지 못했어. 아직 그 정도로 에너지가 떨어지진 않았어. 그 정도로 에너지가 떨어지진 않았는데, 자, 슬슬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전자도 원자핵과 붙으려고 하기 시작해. 근데 아직 붙지 않았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얘기해보자. 그래야 그 변화가 무엇을 가져왔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아직 전자랑 원자핵들이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돌아다닐 때는 우주에 이런 입자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따로따로. 헬륨 원자핵도 있고 수소 원자핵도 있고 전자도 있고 이렇게 돌아다녔어. 그러다 보니까 빛이 직진을 하고 있어도 물질과 분리되지 못하고 계속 에너지로 상호작용을 하거나 혹은 경로가 막히거나 해서 빛이 여기를 뚫고 지나갈 수가 없었어. 뚫고 지나갈 수가 없었어. 즉 어떻다? 직진이 불가능하다. 빛의 직진이 불가능했어. 다른 말로 빛과 물질의 분리가 완벽하게 일어나지가 않았어. 오케이?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하냐? 불투명 우주라고 해. 왜 불투명이라고 하냐면 빛이 직진을 못하니까 외부에서 내부를 보려고 해도 빛이 나오질 않으니 내부의 상황을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불투명하다고 했다. 불투명 우주. 우주 밖에서 물질이 뭉쳐져 있는 그 내부 정보를 알 수가 없어. 빛이 나오질 않으니까. 자, 그런데 얼마 후? 빅뱅 후 약 38만 년. 시간이 확 지났지? 아까 무슨 1초, 100만 분의 1초, 3분 얘기하다가 갑자기 38만 년으로 가. 그런 만큼 에너지도 거의 30만 분의 1이 됐어. 3000 켈빈까지 떨어졌습니다.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떨어진 거야, 에너지가. 온도가 10억 켈빈에서 3000 켈빈까지 떨어졌으면. 오케이? 자, 그런데 이 기왕 이걸 그렸는데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자. 자, 38만 년이 지나면서 여기서 누구와 누가 합쳐지게 되었느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누가 누구랑 조립된 거야? 전자가 원자에게 가서 붙은 거야. 드디어.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수소가 등장해서 결합될 수 있었고 헬륨 원자핵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누가 등장해서 수소가 등장하고 전자가 등장해서 이렇게 원자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수소 원자. 원자라고 하는 것은 전자와 완벽하게 결합한 형태니까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기를 못 지나다니게 엄청 빠르게 돌아다니는 놈들 슝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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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빨라. 심지어 온도도 몇이야? 10억 켈빈이야. 엄청 빨랐는데 온도도 차게 식고 전자와 원자핵이 결합도 하고, 그지? 그래서 수소도 생기고 헬륨 원자도 생기고 수소도 생기고 수소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빛들이 이제 어떠니? 슝 뭐 일부는 튀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통과가 가능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표현으로 빛과 물질이 분리되었다.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 내부에서 통과돼서 나온 빛을 외부에서 관측할 수 있게 되었으니 뭐라고 하게 되었다? 투명 우주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투명 우주로 부를 수 있게 되면서
여기서 무엇이 튀어나오니? 이제 빛들이 우주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이 빛들이 우주 전역을 이 시점에 채움. 이것을 뭐라고 한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슈퍼 중요. 왜냐하면 주관식으로 많이 나와. 우주 배경 복사. 자,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온도 얼마? 3000켈빈. 3000켈빈에 해당하는 빛이 이제 드디어 우주를 채우게 됩니다. 우주에 물질이 뭉쳐져 있을 때 있었던 그곳에 갇혀 있다가 빛이 우주 전역을 빔 하고 채우게 된 거야. 오케이? 그때 우주의 온도 몇이었다? 3000켈빈이었다. 되겠죠?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는데, 뭐 이 뒤에 얘기를 더 하자면 물질들이 엄청 균일하게 퍼져 있는 건 아니니까 특별히 많이 뭉친 곳에서 빛도, 별도 생성되고 행성도 형성되고 여러 가지 형성되고 은하계도 형성되고 지금의 꼴을 이루게 되었다 라는 것이 이 이후에 일어났던 일인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다음 주에 할 거고, 자, 이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빅뱅 우주론이 그래서 왜 밝혀지게 된 거냐,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된 거냐, 그런 내용들을 좀 봅시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이론을 봤으니까 어떤 증거로서 밝혀지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봅시다. 뭐 2번 안 썼지만 이거 2번이야. 미안해. 여기 2번 빅뱅 우주론의 과정이야. 자, 3번. 이제 빅뱅 우주론의 이론과 증거라고 할게요. 두 가지가 있다. 이론, 그 다음에 증거. 첫 번째, 무엇?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아, 너무 더워. 물 열어놔야겠다. 저게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 어우, 시원해. 어우, 더워. 보이지? 안 보여?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야. 되겠죠? 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이론이 어떻게 나오게 됐어? 여기 다 적혀 있죠. 수소, 헬륨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수소, 헬륨 질량비는 처음에 어떻게 스타트했다? 최초에는 8개 정도의 양성자 하고, 그 다음에 8개 정도의 중성자, 즉 몇 대 몇? 1대 1로 존재를 했어. 그지? 이렇게. 그런데 몇 초가 지나서 1초가 지나서, 1초라는 숫자는 사실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1초가 지나서 몇 개로 굳어졌다? 14개의 양성자와 2개의 중성자 정도로 굳어지게 되었다. 왜?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몇 대 몇? 7대 1 정도의 양성자와 중성자야. 자, 이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 다음에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합쳐지면서 양성자가 몇 개가 됐다? 12개. 이제 그 양성자가 무슨 역할을 해? 수소 원자핵 역할을 하게 됩니다. 랑 누가 있었다? 헬륨 원자핵. 헬륨핵 하나. 이렇게 되었다. 그지? 이때 개수비는 몇 개? 개수비는 12대 1이고, 질량비는 몇? 하나당 질량 4짜리니까 12대 4, 즉 3대 1. 이제 요것이 이제 증거로 밝혀질 겁니다. 요거 마지막 거. 되겠죠? 그래서 1대1, 7대1 이 과정도 알아놔야 돼.
왜 알아놔야 되냐면 간혹 가다가 그런 문제를 내는 학교가 있어요. 송동호나 포스코 같은 곳에서 그런 문제를 냅니다. 지금의 우주가 아니라 다른 우주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굳어지게 됐을 때 5대1로 굳어지게 되었다. 지금 몇 대 몇으로 굳어졌어? 양성자 중성자가 7대1로 굳어졌어. 근데 어떤 또 다른 우주, 또 다른 세계관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5대1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랬을 때 시간이 흘러 현재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몇인가 이렇게 물어봐. 오케이? 자,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면 돼? 무조건 중성자 개수를 짝수로 맞춰줘. 무조건. 그러면 몇 개 몇 개? 10개랑 2개 이렇게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헬륨을 하나 만드는 거야. 헬륨 하려면 양성자 2개 빼와야겠지? 그러면은 수소 원자기 몇 개? 8개. 그럼 헬륨 원자기 몇 개? 1개. 이렇게. 오케이? 그럼 개수비는 몇? 8대1. 질량비는 8대4니까 2대1.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와요. 기껏해 한 문제. 할 수 있어야겠지? 어떻게 한다고? 쉬워. 그냥 양성자, 중성자 개수 알려주면은 중성자 개수를 이제 짝수로 맞춰줘. 그래서 헬륨 될 때 얘 2개 있으면 2개 가져오고 4개 있으면 4개 가져오면 돼. 그래서 2개 빼와. 그럼 2개가 줄겠죠? 얘는 헬륨 하나가 되겠죠? 개수비로는 8대1, 질량비로는 2대1. 요것만 해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거 아마 문제 중에 연습 문제가 있을 거야. 우리 개념 문제 중에 아마 넣어놨을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이론상으로 밝힌 것이 어떻게 인정받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봅시다. 자, 증거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아까 봤던 스펙트럼이 드디어 나와. 맨 처음에 봤던 스펙트럼 내용 있지? 자, 스펙트럼으로 알 수 있는 거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먼저 선 위치로 무엇을 알 수 있다? 원소의 종류. 선 폭으로 뭘 알 수 있다? 질량비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우주에서 날아오는 빛들을 스펙트럼으로 펼쳐봤을 때 선 위치를 보니 수소와 헬륨은 거의 다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선 폭을 비교해봤을 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다. 이렇게 하면 입증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뭘 가지고 입증을 하게 되었다? 우주의 대부분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어떻게 나오더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이 되더라? 3대, 정확히는 약 이 정도야. 74% 대 24% 정도야. 그럼 거의 뭐랑 근사해? 3대1과 거의 근사하죠? 오케이? 그래서 뭘 통해 알게 되었다? 스펙트럼. 그래서 이것이 이론이었고 요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스펙트럼 보면 뭘 알 수 있으니까 원소의 종류와 선폭을 보고 질량을 알 수 있으니까, 질량비를 알 수 있으니까 최소 한 문제가 나옵니다.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문제, 많으면 2문제, 적으면 최소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로 가봅시다. 2번째. 자, 근거 하나는 획득을 했어요. 이론과 증거가 맞아 떨어지더라. 하나 획득을 했어요. 2번째. 우주 배경 복사. 자, 얘는 처음에는 우리가 아니라 강호프 씨가 어떻게 예상하게 되었어? 일단 처음에 어땠다? 빠져나갈 수가 없었지. 불투명 우주였어. 여기에 있는 입자들이 굉장히 많고 빠르기 때문에 빛들이 직진을 할 수가 없었다. 빛들이 직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우주? 불투명 우주였어. 근데 시간이 지나서 우주가 많이 식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 입자들이 뭉쳐져서 개수가 좀 적어집니다. 그럼 이제 뭐가 가능해져? 빛들이 숭숭 통과가 가능해지죠? 숭숭. 오케이? 투명 우주가 되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한 요 빛을 뭐라고 하기로 했다? 요 빛을. 이 빛을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때 우주 배경 복사는 3000 켈빈 정도였다. 되겠지? 그리고 이 3000 켈빈이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 현재 어떨 거라고 가정했어? 우주가 계속해서 식어서 한 3에서 6 켈빈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예상이야. 이론적인 예상. 오케이? 자, 거기 뭐 그림이 추가로 그려져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우주가 옛날에는 뭐였어? 암흑우주였어. 암흑우주.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정보가 오갈 수 없는 우주였는데 약 38만 년 후, 빅뱅 후 38만 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는 사건이 벌어졌어.
온도는 약 3000켈빈으로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일제히 빛들이 우주로 뛰쳐나가기 시작한 거야. 일제히 빛들이 우주로 뛰쳐나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처음에 뛰쳐나갔을 때는 몇? 3000켈빈 정도였다는 거야. 근데 이제 현재에 이르러서 이 빛들이 얼마 정도일 거라는 거야? 3에서 6켈빈 정도일 거라는 거야. 이런 도식화입니다. 되겠어? 빅뱅에서 출발해서 38만 년 후에 이제 빛들이 우주 전역을 채우게 됐는데 시간이 흘러서 우주가 점점 식어가면서 현재 이 정도의 온도가 낮은 우주를 구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3에서 6켈빈 정도면은 영하 한 270도야. 그지? 그리고 우주는 진공 상태이기도 하고 우주에서 절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유겠죠. 오케이? 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자, 그럼 이것은 어떻게 증명하게 되었느냐? 이름을 하나 기억해줘야 될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윌슨과 펜지어스. 종종 나옵니다. 윌슨과 펜지어스. 대학원생 정도였어, 그때. 이걸 했을 때. 자, 얘네는 지적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외계에서도 우리처럼 통신을 한다면 전파가 잡힐 것이다. 어떤 언어 수단이나 통신 수단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주를 통해서 수신할 수 있는 수신용 안테나를 이렇게다 옥상에다 만들어 놨어. 근데 자꾸 노이즈가 잡히는 거야. 전파를 수신을 하는데. 노이즈가 뭔지 알죠? 잡음이 잡히는 거야. 그래서 야, 펜지어스 올라가서 비둘기 똥 좀 닦고 와. 그랬더니 펜지어스가 올라가서 알았어 하고 올라갔는데 비둘기도 있고 비둘기 똥도 있어서 다 쫓아내고 똥도 다 닦았어. 그리고 내려왔어. 근데 똑바로 한 거 맞아? 아직도 노이즈가 잡히잖아. 그러니까 똑바로 했는데 다시 올라가 봐. 그러니까 올라가 보니까 비둘기가 귀소 본능이 있어서 다시 돌아와 있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죽였어.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다 죽여버렸는데 다 죽이기까지 했어. 그랬는데 뭐야, 똑바로 한 거 맞아? 올라가 봐야겠는데 아직도 잡히는데. 그래서 같이 올라가 봤어. 근데 비둘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자, 그럼 내가 밑에서 볼 테니까 네가 계속 이거 방향을 돌려봐. 그래서 알았어 하고 방향을 돌렸어. 열심히 돌렸는데 모든 방향으로 똑같은 노이즈가 계속 잡히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이 이거 설마 그 가모프 그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우주 배경 복사인가?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굉장히 약한 이 전자기파가 혹시 잡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온도에서 나오는 빛이면은 엄청나게 낮아서 라디오파 같은 거, 전파거든, 전파? 그러니까 진짜 통신수단이 잡혀버린 거야, 노이즈로.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로는 좀 역량이 부족하니까 교수님들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물어봤는데 다행히 교수님들이 나쁜 교수님들이 아니었어. 아마 가모프한테 직접 물어봤으면 연구 논문이고 다 뺏겼을 텐데 교수님들이 좋은 분들이라서 도와줄게 해서 증명하는 방법, 데이터로 이제 분석하는 방법 이런 걸 막 알려줬나 보지 아마. 그래서 이들의 업적으로 남아서 지금도 우리가 이들 이름을 알고 있잖아. 아마 그 당시에 가모프랑 신분지에서 가모프한테 가서 얘기했으면은 이 이름들을 우리가 모르게 됐을 수도 있어. 아무튼 이들은 내가 이게 노벨상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자, 윌슨과 펜지어스가 무엇을 관측했다? 우주로부터 오는 전자기파를 관측하는 와중에 일정한 노이즈가 잡혔다. 윌슨과 펜지어스가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약 오차 범위는 있지만 3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수준의 3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켈빈 수준의 뭐가 잡히더라? 노이즈가 잡히더라. 이 노이즈라는 게 어쨌든 뭐기 때문에 전파기 때문에 비치기도 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설마 해서 이것이 뭔지가 밝혀진 거야? 아, 이것이 바로 뭐다? 현대의 우주 배경 복사구나. 이런 결론이 난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현재 이럴 것이다. 근데 관측해봤더니 요렇더라 해서 입증이 된 거죠. 되겠니? 이게 빅뱅우주론의 이론과 증거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되겠어? 자, 내용은 이렇고요. 우리 문제를 좀 봅시다. 아닌가? 좀 바쁘니까 한 15분 남았으니까 다음 진도를 좀 봐야 되나? 아니다. 다음 진도를 보자. 우리 진도가 빠듯할 것 같으니까 내용 보자. 내용. 자, 되겠죠? 빅뱅 우주론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처음에 스펙트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종류가 뭔지,
그 선 스펙트럼을 보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뭔지, 그래서 그거를 먼저 미리 배우고,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론에 대해서, 우주론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고, 빅뱅 우주론의 특징, 저기 적혀있는 저 모든 이론의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우주가 온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야. 결국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기 전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그렇게 돼버리는 것도 온도가 낮아서고, 헬륨과 수소로 이렇게 합쳐진 것도 온도가 낮아서고, 다 온도가 낮아져서요, 계속. 그지? 우주배경 복사에서 불투명 우주가 투명 우주로 바뀌게 된 것도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이고, 3000켈빈이었던 우주배경 복사가 지금 3에서 6켈빈으로 바뀐 것도 온도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정상우주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던 거지. 정상우주론에서는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되겠죠? 자, 지워줍시다. 다음 내용을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 맛배기 정도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될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주에 입자들이 쫙 펼쳐져 나가고 온도도 계속 식어가게 됐어. 근데 오늘 대충 봐서 알겠지만 온도가 식어간다라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니? 입자들이 더 이상 5도 방정 떨지 못하고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점점 뭉쳐지게 되는 과정을 의미해. 그지?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뭉쳐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아, 우주의 온도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별들도 만들어지고 은하도 만들어지고 지금과 같은 우주가 만들어지게 된 건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별과 태양계의 형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먼저 별의 생성에 대한 얘기인데, 페이지로는 33페이지기는 해요. 거기에 지구의 구성요소, 사람의 구성요소 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이걸 막 외울 건 없어요. 그냥 간단히만 써줄게. 나와 있으니까. 자, 별을 구성하는 것은 우주를 구성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 우주를 구성하는 질량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헬륨 중에서 수소가 3대 1 정도로 더 많다는 거 되겠죠. 자, 두 번째, 생명체, 사람.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지각, 우주, 그다음에 공기, 대기, 지구 이렇게 다 보긴 할 건데, 지금 미리 보자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은 물질로 보자면 뭐가 가장 많아? 물이 가장 많아. 그 다음 뭐야? 단백질이야. 그 다음 뭐야? 지방이야. 이런 순서로 간단 말이야. 물질로 보자면. 그런데 원소로 보자면 무엇이야? 산, 탄, 수, 질.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런 순이란 말이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주를 구성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사람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가? 나중에 지각을 보면 알겠지만 지각은 OCRP, 오,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그럼 지구를 구성하는 것은 철, 오지마, 철, 규소,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아니 우주를 구성하는 거 우리가 방금 배운 것도 수소랑 헬륨이 74%, 24% 합치면 98%잖아. 2% 빼고는 다 수소랑 산소인데, 수소랑 헬륨인데 왜 지각과 지구와 생명체는 다른 걸로 구성되어 있는가? 어떻게 이런 것들에서 이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를 보는 과정이 바로 어떤 과정이야? 별의 생성 과정을 지켜보는 과정이다. 오케이? 자, 어디서 만들어졌냐? 미리 스포를 해보면 별 내부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내용으로서 별의 생성. 소항목 하나 정도는 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별의 생성. 일단 별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처음에 원시별 생성. 자, 우리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이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식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우주가 완벽하게 균일한 밀도와 균일한 분포를 가지고 있었다면 뭉쳐질 만한 포인트도 없었을 거야. 아주 고르게 퍼져 있었으면 그냥 그대로 팽창만 해갔겠지. 근데 완벽하게 이거 실제로 문제 보기 중에 하나로 나온 거야. 우주가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고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엔 가서는 별처럼 뭉쳐질 수가 있었다. 완벽하게 균일하고 오차가 없었다면 뭉쳐지는 포인트가 없었을 거야. 균일하게 싹 퍼져나갔겠지. 오케이? 그래서 최초에 뭐가 있었냐?
특히 모여있는 성운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때의 성간물질은 대부분 뭐야? 대부분 수소와 헬륨이겠지. 너무 당연하게도. 성운. 성운이라는 건 뭐야? 별구름. 별구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성운 중에서도 특별히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곳이 있어. 성운, 네.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성간물질이 뭉치기 시작. 오케이? 그럼 온도와 밀도가 낮은 것이 왜 필요했을까? 자, 온도가 높게 되면 입자들이 잘 뭉쳐져, 안 뭉쳐져? 안 뭉쳐져. 여전히 5도 방정 따라서 잘 안 뭉쳐진단 말이야. 자, 온도가 낮아야 되는 것은 이유는 뭐야? 입자의 속도가 느려야 돼. 입자 느림. 밀도가 높아야 되는 곳은 어떤 거야? 양도 많고 중력도 강해져. 서로서로 중력도 강해져. 그래서 이런 조건에 의해서 뭐가 생성되는 거야? 어떤 중심, 별이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조건에 의해서 뭉쳐진 천체, 최초에 생긴 그 천체를 중심으로 성운 전체가 성운이 수축하기 시작함. 성운 전체가 그 뭉쳐진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야. 뭉쳐졌으니까 중력이 세겠지. 자, 이때부터는 온도가 낮은 것도 필요 없어. 여기는 온도가 높더라도 중력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뭉쳐질 수가 있어요. 여기 성운이 이렇게 퍼져 있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특별히 뭉쳐져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었겠지. 여기가 온도가 낮았다면 여기를 중심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얘가 중력이 세지니까 전체적으로 성운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드디어 슬슬 여기에 세력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여기에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여기에 중심부에 천체라고 할 만한 뭔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이 어떻게 돼? 중력 때문에 슬슬 이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해. 오케이? 수축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수축할 때 그냥 수축하는 게 아니라 회전하면서 수축해. 왜냐면 가만히 멈춰 있다가 딱 지나가다가 중력이 다 쑥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나가다가 여기 중력이 센데 하면서 빨려 들어가는 거지. 가다가 중력 세다 뚝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회전하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수준이 되면 성운이 수축하고 뭉쳐진 천체에서 성운이 수축했을 때 어느 수준이 되면 중력 수축 에너지와 충돌에 의한 에너지가 높아지면 에너지가 높아져 스스로 빛이 나기 시작하면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원시별의 탄생이라고 한다. 원시별이 탄생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다음에 나오는데요. 지금은 적진 않고 수업이 거의 끝났으니까 말로만 한번 대충 다음 시간에 몰별로 설명을 해볼게. 원시별이 탄생을 했어. 이름이 원시별인데 이유가 있어. 원시별이 아니라 진또배기 별이 되면 차이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겠지. 원시별은 빛이 나는 이유가 뭐라고 써있어? 주로 중력 수축 에너지고 그것에 의해서 여기 있는 물질들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열이 발생하고 충돌 때문에 점점 달궈지는 거야. 이게 다 뭘로 바뀌어? 이 모든 에너지들이 빛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점점 뭉쳐져 덩치 커져 중력 세져 뭉쳐져 덩치 커져 뭉쳐져 세져 떨어져 덩치 커져 뭉쳐져 하면서 어느 순간 뭐가 되냐? 중심부가 서로 핵융합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달성이 됩니다. 안에 대부분 뭐가 있어? 수소가 대부분 있어. 헬륨도 있지만 수소가 대부분 있어. 이 수소 원자핵들이 뭉쳐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과거와 비슷한 환경, 수소가 헬륨으로 뭉쳐진 것과 비슷한 환경이 될 정도로 뭉쳐지기 시작하면 중심부에서 핵융합이 발생하기 시작해.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그럼 이제 외부의 이런 요인이 아니라 중력수축과 충돌에 의한 요인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니까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뭐라고 하냐? 주계열성이라고 했고 본격 별이 되는 거야. 얘는 원시별. 지금 여기는 신생아시기야. 신생아시기. 그러면 저기서부터 청년시기가 되는 거야. 한 초등학생? 이때 미취학 아동이다가 초등학생 시절부터 주계열성이라고 보면 나도 주계열성이야. 너희 나이 때부터 내 나이까지. 언제까지? 한 40대 후반까지 다 주계열성이고 50대쯤 돼야 드디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가장 긴 시기를 보내게 되고 주계열성 별, 원시별 요거에서 최소 두세 문제가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계열성과 원시별이 빛을 내는 에너지 차이. 얘는 뭐? 중력수축. 걔는 핵융합. 이 에너지 차이. 그리고 주계열성에서는 또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특징이 있어. 얘는 일정하지 않아요. 계속 뭐가 떨어져서 커졌다가 중력수축 때문에 욱욱 하면서 뭉쳐졌다가 계속 뭐가 와서 뭉쳐져서 욱욱 하면서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하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덩치를 불려갑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부에서 핵융합이 벌어지면 그 크기가 일정해집니다. 왜냐면 내부 핵융합 때문에 팽창에서 뚫고 나오려는 힘과 중력 때문에 억누르는 힘이 같아지는 순간 태양처럼 일정한 크기의 별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다음 시간에 주계열성부터 다시 설명을 할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숙제는 요 앞에 방금 거기까지 32? 32쪽까지.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는 기본량, 이 지난 숙제였던 거 기본량부터 빅뱅까지 다 받을게요. 질문을 한꺼번에. 몇 시간 남아 있었는데?